좀 좋은데 좀 없어, 늦었어요. 줄 데가 없어요. 저기서 뭐야. 저기서 득점이 득점. 감독이 들어갑니다. 이건 운이 신문선의 좋았어요 골이에요. 지금. 여기서 야, 복귀해서 골 넣어서 조규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 긴 슬럼프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저런 게 좋아요. 끝까지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켜내는 골에 거. 대한 네. 것은 그 넣는 선수가 넣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뒤쪽으로 크로스가 좋았어요. 중심이 여기서 뒤쪽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걷어내기가 어려웠고 골문 쪽으로 이게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네. 김문환 선수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상대 수비가 태클을 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뒤쪽 흘렀고요. 손흥민 선수의 웃는 모습 시선이 마주치니까 지금 박수를 쳐서 격려해 주는 거죠. 캡틴은 저런 또 덕이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경기 경기 내용에서 내용은 사실 뭐 없어요. 그렇죠. 높은 점수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잘 감아차서만 넣고 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만약에 그 골을 넣지는 못했으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었던 네.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하나 잘 주워 먹고 맞습니다. 저 근데 주워 먹는 것도 주워 먹는 사람만 먹어요 저거. 그럼요. 그 골을 골 감각 있는 네, 선수 저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는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골 냄새. 아까 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돌아서 그냥 툭 꺾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음. 이게 수비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걷어내 버렸어요 공을. 자, 추가 시간까지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좋은데요 지금? 헤딩으로 걷어내는. 볼리비아 선수들이 집중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교체되고 나서 경기 종반에는 양 팀이 지금 전술에 대한 틀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요. 네. 볼리비아도 전반에 비해서 전술 없고 흐름 없고. 자, 경기는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는데 축구인, 축구 해설가 신문선이 보낸 대한민국 오늘 축구 경기력, 축구 전술은 어땠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의 경기력은 4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째 체력, 둘째 기술, 셋째 전술,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체력, 기술, 전술 세 가지를 컴바인한, 그러니까 병합한 것을 경기 당일날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축구 경기력은 심리적 요인을 빼고 세 가지 요인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심리적 요인은 제껴놓고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압도했는가? 홈팀인데도 불구하고 뛰는 양, 그리고 패스에 관여하는 그 전체적인 운동량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홈팀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주도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상대를 또 앞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가 볼이 죽어있는 상태, 다사이에서 프리킥 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스킥으로 첫 골을 뽑아냈잖아요. 그 첫 골이 전체적인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력 요인으로 이것을 볼이 구르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었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전술이죠. 네네. 전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은 전반 내내 제가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인데 왜 손톱, 완톱으로 기용해서 고립시키는가? 근데 손흥민 선수만 고립된 게 아니라 상대는 포백으로 나왔잖아요. 중앙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면서 생긴 문제는 한국팀이 중거리 슛이나 문전에서 슈팅할 때 결국은 병풍을 쳐주게 하는 그런 전술적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축구 경기력의 이 세 가지 축을 놓고 본다면 손흥민 선수 첫 골 터지기 전까지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전술에 대한 것은 A, B, C, D, F 뭐 이렇게 놓다면 낙지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제가 설정했던 기준은 뭐였나요? 자,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 가서 4개 팀과 한 조가 됐을 때 우리가 비기기 위한 전략 1포트에서 들어온 팀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2포트에 또 세계적인 팀이 있으면 그 팀은 1점을 버는 것이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볼리비아는 지금 FIFA 랭킹이 76이고 그리고 월드컵 티켓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팀인데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고
지금 남미에서 여기까지 뭔 그런 피로감이 있는 팀인데 한국 팀은 승점을 버는 그런 전략의 틀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전술의 가장 기본인 포메이션이 4-2-3-1 포메이션 쓴 것이 과연 어떤 생각과 그리고 계산 속에서 이것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그럼 심리적인 요인이죠. 자, 이 세 경기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것이 부진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게 뭐예요? 기술 안 됐죠. 전술 안 됐죠. 그리고 또 체력에 대한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심리적인 짜증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칙이 많았고 그리고 부상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네 가지를 놓고 본다면 한국은 스코어를 2대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첫 골이 손흥민의 프리킥에 의한 골, 그리고 두 번째는 조규성의 이것은 주워먹는 골,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난번 미국과 경기 때 착시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은 것의 착시 현상이 아니라 경기 내용적 측면에서 월드컵 본선에 가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격인 오늘 경기에 종합적인 평점을 준다 그러면 저는 D 학점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가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평가전에서는 골 넣고 이기고 그 결과보다는요. 감독이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집을 짓겠다. 월드컵 본선에 가서. 가나도 지금 월드컵 본선 티켓에 지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32강에 지금 48개로 팀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는 16강으로 바로 갔지만 32강으로 가는데 32강으로 가려면 최소한 승점을 4점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경기는 한 경기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기는 경기를 해야죠. 홈이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팀이고 오늘 남미에서 온 볼리비아를. 그런데 2대5로 이기긴 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력의 4대 축을 갖고 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와 경기 때는 홍명환 감독이 골 넣고 이기면 잘했다가 아니라 저처럼 데이터에 그 기반해서 분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술적으로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브라질 감독이 오히려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천천살인과 같은 그런 맥을 짚어줬단 말이에요. 쓰리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대표팀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 구슬을 꿰야 이것이 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전문가인 제 시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축구 권력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대표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국 축구 지금 대표팀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의 각 팀에서의 그 활약이 뭔가 빌드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빠른 축구를 하잖아요. 네. 뭐 역습이 빠른다든가 아니면 드리블이 빠른다든가 또는 황희찬 선수 같이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골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통계치로 봤을 때 패스 횟수가 441대 314였단 말이에요. 네. 볼리비아를 상대로 만약에 정말 빠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라고 하면 적어도 패스 횟수가 거의 600개 가까이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빠른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오히려 좀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술적인 약속이 안 돼 있는 것이 데이터로 반영된 거예요. 볼문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상대 네네. 수비가 축구의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취해야 될 방향성이 뭔지 아세요? 상대 수비보다 공격수가 많고 상대 공격수보다 수비 숫자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 숫자보다 공격수를 빨리 두는 데는 드리블이 아니라 볼 터치가 직선형으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골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수니까 그 선수에 대한 공격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직진성의 운동이 많은 선수 아니에요. 네네.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완터블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좌우측 윙어로 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손흥민이 원톱으로 놨을 때는 손흥민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필요해요? 자, 손흥민 선수가 완톱으로 가면 자, 제 손을 보십시오. 치그자로 움직여야 됩니다. 공격수는. 여기 골대면 정면으로 일직선으로 좌우측으로 그리고 팔자처럼 한자의 팔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볼을 미드필더나 이렇게 나오면 수비수들이 발 밑에 주기가 나빠요. 네. 이렇게 주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치그자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완톱을 넣었을 때는 타겟형 스트라이크를 놓는 거예요. 네네. 한 선수가 들어가서 상대 수비수를 4명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썼던 4-2-3-1이면 3의 공격수들은 측면적에 있는 선수는 윙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피드와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대표팀은 황희찬 선수도 지금 슬럼프에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러한 그 지금 컨디션의 상황 놓고 보면 결국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몸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대표팀은 경기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2차례 경기를 했었고, 그죠? 평가전 하면서 경기가 거듭되면서 한국 대표팀의 건축 설계사가 그리는 그림은 아, 저 사람이 무슨 집을 지려고 이렇게 그리는구나. 만약에 한옥을 짓는다면 자재를 뭘 준비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중심이 대들보 아니에요? 그렇죠. 대들보죠. 그렇죠. 대들보는 지금 한옥을 짓는다면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콘크리트로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감독이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지금 내가 철근하고 콘크리트만 있으면 한옥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면 감독은 현재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컨디션,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플레이 성향,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를 꼽는다면 누굴 꼽아요? 손흥민 아닙니까? 예. 그럼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LAFC의 체른돌로 감독, 네네. 체른돌로 감독이 어떨 때는 그 보안가와 투톱으로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리톱을 놓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쓰리톱을 놨을 때 공간이 많으니까 네. 경기에서 치고 들어가거나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완톱으로 놓는데 72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전반전에 어떤 플레이를 했어요? 혼자서 굉장히 고전했죠. 고전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심PD 질문에 답이 됩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네. 선수가 LFC에서의 경기를 뛰는 뭐 경기 양이라고 할까요? 네. 운동량이 아마 오늘의 1.5배는 많을걸요? 그렇죠. 네, 충분히 체력적으로 경기를 90분 내내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의 체력이 오히려 오늘의 전술에서는 좀 반감이 됐다. 그게 빠른 축구를 하는 손흥민을 굉장히 고립시켜놨다. 그게 오늘 좀 전술적인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좀 이제 꼬집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축구 중계할 때마다 쓰는 게 있잖아요. 때리는 선수, 복싱으로 보면 때리는 선수가 덜 지친다. 태권도도 그렇죠. 그럼요. 예? 발차기에서 때리는 선수는 덜 지쳐요. 맞는 선수가 지쳐요. 네. 손흥민 선수가 고립돼가지고 볼이 오는데 줄 것도 없고 움직이는데 볼을 자기 발 밑에 오질 않고 그러면 거기서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축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 선수가 전성기 때 그 볼 터치를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주고받는 그 패스를 하면서 공간을 창출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박지성 선수의 그 플레이는 또 맨유에서 박지성 선수의 역할을 또 하기 위해서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극대화시켜주는 포메이션과 전술적인 그 지시를 해서 그 선수를 키워놓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자 도면을 정말로 그리고 있는가? 어떤 집을 짓겠다는 건가? 정말 기자회견에서 좀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 뭐 하십니까? 한번 질문 좀 해보시죠. 저처럼. 홍 감독님은 다가오는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어떤 포메이션이 지금 자, 4팀이 선정되는데 1그룹에 들어오는 팀 한 팀 있고 그 다음에 2그룹에 들어오는 팀이 있고 3, 4그룹 거기서 오는 팀이 4팀이 선정이 되잖아요. 네네. 대륙별까지도 뭐 배정해서 어느 대륙에 온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1시드에서 오는 팀이 우리보다 경기력이 좋다 그러면 그 팀하고는 비기는 경기 승점 1점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2, 3그룹에서 오는 팀한테는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 첫째는 비기려고 하는 수비를 강화하는 한 경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그룹의 경기와 할 때는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가상의 파트너가 온 겁니다. 72팀이, 76위 팀이. 그런데 이겨야 될 팀을 하는데 지금 4-2-3-1을 포메이션을 갖고 나온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격을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놨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전술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반영됐던 이러한 기록들이 이 전술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 손흥민을 완톱으로 기용한 홍명보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홍 감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려고 그러면 감독은 전력가이자 분석가이고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술이나 전략 그다음에 이 지향에 관한 지향점에 대한 얘기를 도통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네. 사실은 마지막 질문으로 가나전에는 어떻게 좀 대한민국이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이미 하셨던 것 같고. 네. 자, 투게더님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렇죠. 손흥민의 프리킥이 아니었다면 경기 중에도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경기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프리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에서 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롤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 뛰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왼쪽 윙어로 쳤잖아요. 공간이 넓은 곳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의 골을 넣었던 것은 페널티 기어의 수비 쪽에서 오른쪽, 손흥민이 공격하는 쪽으로는 왼쪽이었었죠. 오늘 프리킥 했던 데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슛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해서 또 측면 쪽에서 지금 LAFC에서 그 위치에서 왼쪽에서 지금 프리킥 골이나 돌파해서 슈팅을 해서 골을 넣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준비를 해야죠.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 줄 수 있는 선수를 꼽는다면 이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선수들과 조합을 해서 공격 전술을 틀을 만들어서 베스트 11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설계도입니다. 지금 호영님께서 옌스를 후반 86분에 뭐 사실 먼저 뛰는 거에 의미가 없는 정도의 시간인데 네. 후반 86분에 넣었던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출전시키는 면피시키는 것밖에 없죠. 옌스가 지금 소속팀에서 지금 풀타임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미드필더들이 지금 주전 선수들이 다 부상 당해서 나갔으니까 옌스를 전반 스타팅 멤버로 띄워서 경기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 경기 때는 또 아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 가나는 오늘 경기한 볼리비아보다는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이 좀 상대가 꼭 이길 경기라면 옌스를 집어넣어서 옌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전공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네. LJ 케니님께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만약 황인범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네.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뭐 백승호도 그렇고 지금 황인범 그리고 또 축구 팬들로부터 비판에 늘 있었던 박용우 뭐 이런 네네, 선수도 맞아요.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지금 전북을 대표하는 센터백이나 또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선수 있잖아요. 박진섭 선수. 그렇죠. 박진섭 선수도 있잖아요. 박진섭 선수도 지금 올해 우승한 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 선수를 왜 테스트를 안 하나요? 클레이톤님께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김민재가 어떠냐라고 어. 얘기하시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최근 폼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불안했던 것이 한두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모험할 수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면 만약에 미스 패스나 그렇지 않으면 돌파를 당하더라도 최종 수비 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있죠. 몸싸움이 능하고 그리고 인터셉트에서 사실은 김민재 선수만큼 이렇게 예측력이 있는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 대열해 놓고 보더라도 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뛸 때 김민재 선수의 인터셉트 능력, 그 다음에 몸싸움 능력 이런 것은 정말 가히 공포를 줬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판이 좀 독일 쪽에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도 좀 있기는 한데요.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도 그렇고 그리고 역량도 그렇고 그리고 팀 선수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큰 선수들이거든요. 이거를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네. 이전에 있었던 요르단과의 그런 평가전에서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야잔이 보여줬던 모습이 사실은
김민재가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수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공을 툭툭 갖고 나오면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빈 공간을 잘 찾아서 드리블을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김민재가 사실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공을 갖고 물론 안정적이게 패스할 수도 있지만 공을 미드필더라든가 공격 진영까지 갖고 나오는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수비형 미드필더에 김민재가 쓴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또 되지 않을까. 자, 그건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김민재 선수가 빠진 자리에 수비에 인력풀이 풍부하다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수비에서 실수를 하는데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써서 김민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실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 추첨이 끝나가지고 상대 어태킹 미드필더가 정말로 이 선수를 샤도우 마크를 할 수 있는 수비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도중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3백 할 때 김민재 선수가 중앙 쪽에 서지 않고 측면 쪽에 섰잖아요. 맞아요. 스토퍼라고 측면 제가 아까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썼었죠. 네. 그러니까 왜 나느냐. 수비에 대한 실수를 하니까 측면 쪽에 놓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본인도 적으니까 그 몸싸움에 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게 바로 결국은 감독의 상대팀에 대한 전력 분석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과의 어떻게 보면 밸런스 그리고 선수의 평가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경험. 근데 홍명보 감독의 경험을 얘기하면 브라질 월드컵 때 참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바로 공정하지 못하게 대표팀 감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축구 팬들과 국민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명보 감독의 개인 리스크가 아니라 대표팀 전체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축구협회의 그 축구인들 그리고 권력가들은 저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왜 하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깊게 합니다. 자, 그러면 월드컵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전술의 변화라든가 선수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왜 기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북이 있잖아요. 거스퍼의 감독 데려와서 아니 그 겨울에 데려와가지고 봄부터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무패 연속으로 가서 지금 조기 우승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의 전제는 감독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고민을 하면 친족관계 다 떠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축구 행정가로 성남 사장할 때도 그랬고 방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축구 전문가가 옵사이드가 아닌 것을 옵사이드라고 해야 됩니까? 포퓰리즘이 무서워서 그게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제가 사장일 때 성남에서 사장할 때 FA컵을 우승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감독이 선수를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감독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맞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을 경질하고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론이나 그리고 또 선수단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고 때렸냐 안 때렸냐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팀이 망하는 거거든요. 리더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거기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 현명한 선택이라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들로부터 축구 팬들로부터 월드컵에 지금 티켓을 따놓고도 운동장에 관중들이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저렇게 눈에 띄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팬들 채팅방에 있는 여론이 이것이 샘플링을 하면 우리가 지금 4,500만이 넘는데 인구 1,000명 정도를 갖고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채팅방에 지금 여론을 보세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선수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대표팀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계속 숙제가 될 겁니다. 계속. 2포트가 중요하냐? 3포트로 가면 뭐가 나빠지냐? 맞습니다. 이거를 네. 누가 질문했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제가 좀 정리해보면 월드컵 조 편성을 할 때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에서 한 팀씩 뽑아요. 네. 근데
3포트로 만약 간다. 그러면 2포트에 있는 강팀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피파 랭킹이 높은 팀과. 근데 저희가 2포트 안에 들어가면 3포트에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좀 더 2포트가 낫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3포트로 내려가면 가능성이 그렇게 없어지냐? 이걸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48개로 지금 본선 진출국이 늘어나서 처음 하는 경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축구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남미나 유럽 팀들이 출전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파 랭킹을 갖고 지금 2포트, 3포트 나누는 거에서 그것이 우리가 예비고사 봐서 성적이 누적된 것을 갖고 평가를 하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2포트로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포트냐 3포트냐 이거보다 한국 축구의 대표팀의 경기력에 갈등적 요소가 더 무서운 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왜 정몽규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하지는 못할까? 저는 늘 그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홍명보 감독 입장이라면 저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지금 저 아까 홍명보 감독 댓글에 누가 그런 적이 있죠? 나를 버렸다? 네. 나를 버렸다. 진짜 버려야 될 그 타임은 언제일까요? 저도 홍명보 감독보다 축구를 먼저 한 선배입니다. 이렇게 쓴소리하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축구 권력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축구 사랑이라는 것,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지금 내년 6월 달로 예상되는 월드컵에서 제가 월드컵 현장에만 6차례가 있었습니다. 7번이군요. 성남사장 때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그때 무너질 때 가 있었으니까 7차례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방송을 수천 경기 방송을 했고 세계적인 감독 인터뷰를 했고 그래도 제 눈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지금 경기 흐름, 선수 선발의 흐름, 수준 뭐 이것을 놓고 보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정도의 눈과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래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불행과 분노 이것을 시간이 좀 쫓기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나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다른 전술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에게 저는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가나 경기 때 첫째, 나는 공격 축구를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오늘처럼 4-2-3-1을 해서 수비를 두텁게 하고 좌우측 풀 빼고 공격에 가담시키는 그런 경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철학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팀이 한 조가 됐을 때 첫 번째 시드. 근데 첫 번째 시드에도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개최국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개최국가 세 나라인데 그 팀이 시드를 받게 되면 2그룹에 들어온 팀들이 또 3그룹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 놓고 우리가 32강에 올라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점은 최소한 4점, 5점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 경기는 이기고 두 경기는 비기면 5점이고 그죠?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비기면 그리고 두 경기 지더라도 4점, 5점을 계산한다면 그 계산 속에서 승점 계산을 하고 이 평가전 때 이길 상대를 좀 부른 거 아닙니까? 가나하고 볼리비아를.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벌써 제가 볼 때 미스 게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왜 4-2-3-1 썼을까? 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다면 가나 경기 때 한국팀은 골을 넣는 경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체력적인 문제라 그러면 풀타임을 뛰게 하든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벌써 MLS에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패션 마크를 다는지에 대해서 평가전에 한번 그것을 가동하고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들이 부상을 당해서 근데 본선 때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표팀에 지금 계속해서 불려오는 옌스를 포함을 해서 그 박진섭을 포함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을
가상으로 해서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이 선수는 부상 선수가 미드필드에 나왔을 때 이 선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타팅 멤버로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도 좀 자유스럽죠. 저희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근데 왜 이현수는 계속해서 경기 종료 직전에 후반전에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죠. 그 기자회견하면 홍명보 감독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홍명보 감독이 실언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2편까지 했었나요? 네네. 3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골을 터뜨린 조규성 선수를 선발할 때 전력강화위원회와 회의를 했는가? 저는 행정을 한 사람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과거에 기술위원회면 제가 기술위원회 할 때 감독하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선수 선발할 때. 포지션별로 안배가 안 됐다. 이 선수의 데이터가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포지션상이 떨어지는데 왜 이 선수를 굳이 뽑느냐. 그리고 특정 대학 출신 아니냐라고 따졌던 적도 있어요.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해야 축구팀이, 대표팀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표팀 평가전 하고 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근데 규정을 봤더니 뭐 묘하게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감독의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감독팀입니까? 어떤 조직인데 왜 감사, 국가에서는 감사원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감사팀이 있습니까? 견제하고 투명하게 해야 그 팀이 선발에 대한 투명성을 갖게 되고 또 신뢰를 갖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나서 얘기했던 게 뭐였었죠? 그런데 지금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 출전 못했던 선수를 선발을 하면 지금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득점 랭킹에 지금 상위에 있는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전력강화위원회 현영민 지금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대표 선수 선발할 때 전력강화위원들 만나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축구협회에서 대표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 조직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준비하지 않았는데 질문에 대한 얘기 제가 순서리 많이 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신문선의 골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긴 것은 오늘도 역시 착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이 아니었다면 오늘 경기는 정말로 답답한 경기 흐름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전술적 허점에 대한 것은 우리 신PD1과 신PD2 그리고 제가 경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갖고 경기에 대한 평가의 점수를 낮게 매긴 것이 바로 오늘 경기에 대한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팬들이라면 신문선의 꼬리의 채팅방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축구에 대한 안목과 그리고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이 신문선의 꼬리의 채팅방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필터링하고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협회 내 조직인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 또 기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경기한 지가 꽤 됐죠. 멕시코와 경기한 지가 꽤 됐죠. 일본 같으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일본 축구협회 경기 분석한 그 글을 올린 거 봤죠. 제가 네. 숙제를 줬죠. 신PD한테. 경기 분석해서. 일본 축구협회는 미국과 멕시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그 경기에 대한 분석한 것을 일본의 축구협회의 조직에서 해서 일본 전국에 돼 있는 팀들과 선수들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대표팀은 이기면 감독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저처럼 전문가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신문선의 꼬리에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허이사님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메가라이브 허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없이 이제 진행하실 때가 많았고요. 제가 직접 와서 저희 메가라이브 기계로 노력을 좀 해봤는데 경기로 봤을 때는 승리를 했지만 경기력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축구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지만 그런 축구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답답한 경기는 맞고요. 하지만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들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신문선님과 신문선의 골라고 보는 TV라고 이제 문화 산책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신문선의 꼬리에와 더불어서 신문선의 골라보는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메가라이브 기계가 와디지에서 11월 달에 한 달 동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디지에서 많이 검색해 주시면 아마 좋은 방송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PD원과 신PD2도 짧게 인사하시죠. 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제일 중요한 걸 다들 잊으셨는데 혹시 아직도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가난정이죠 이제. 가난정은 18일 날 좀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신문선의 꼬리요. 네. 이렇게 끝 마칩니다. 야,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가나장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